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책을 추천하고 그 책을 읽어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마음 드라이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사연자분께선 마음 중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든 마음을 어떻게 털어놔야 할까?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 마음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라는 사연을 주셨어요. 사연을 듣고 이 책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울감, 불안감,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와 자기 자존감,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힘든 마음을 어떻게 떨쳐버리나요? 저는 자존감을 키워주는 책을 많이 읽거든요. 자아 존중감, 자아 분하, 그리고 자신에 대한 냉정한 판단. 그런 판단을 하면서 자신을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치며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제가 노래 커버하는 영상도 올릴 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자존감이 떨어질 때 책을 읽거나 다른 취미를 가져보시는 것이 어떤가요? 혼자 영화를 보는 취미도 좋고, 혼자서 차를 마시며 사소한 인터넷 쇼핑도 좋고, 혼자서 소설을 써보는 것도 좋으니 혼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혼자서 있는 힐링의 시간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책 읽어드릴게요. 시간도 독립이 필요해. 바쁘면 바빠서 불편하고, 시간이 많으면 많은 대로 뭔가 나태해진 기분이라 찜찜하다. 늘 바빠도 늘 여유로워도 왠지 불안하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 스스로 자신이 보내는 시간이 어떠한지 분별하지 못한다. 항상이라는 게 아니라 가끔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너무 바쁜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선물해보자. 처음에는 낯선 시간이어서 할 일을 찾아 다시 바쁨으로 채워지기도 하지만, 의식적인 시도를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이 시간 의미 있음을 알게 된다. 전일제로 근무하는 상담사 혜리 씨는 혼자만의 시간 확보를 위해 점심 식사를 혼자 한다고 한다. 종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느라 혼자만의 시간을 일부러 만들지 않으면 조금 지치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은 잠시 쉬는 시간이 되어 주었다. 반대로 늘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타인과의 연결되는 시간을 찾느라 조급한 사람들도 있다. 나 혼자 있는 느낌이 싫어서 약속을 잡거나 SNS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문제가 되는 경우다.
사춘기에 접어든 이후 부쩍 친구 관계가 어렵다는 다현 양이 찾아왔다.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싫지만 그렇다고 친구 사귀는데도 소질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내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쉰다. 먼저 다가가고 싶지만 혹시나 실수할까봐 말을 못 건네겠고, 누군가 다가와서 얘기해주는 친구에게는 말 실수할까봐 머뭇거린다. 결국 대화의 타이밍에 놓쳐 후회한다. 오프라인에서 친구 사귀는 데에 지친 다현 양은 밤새 SNS에 빠져있다. 채팅방에 들어가 연령과 직업이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느라 밤을 새우고 학교에 간다. 당연히 학교에선 졸고 수업은 뒤처진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떤 이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행을 간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함께 시간을 보낼 일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심리적 독립이 건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 시간에 집중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왕성한 교류도 가능하다. 균형 있는 삶은 오히려 타인의 호감에 산다. 자신의 캐릭터를 지켜내고 그 캐릭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것이다. 그러나 가끔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의 색깔을 지켜주느라 지쳐있는 분들이 있다. 내 색깔을 드러내는 건 영 익숙치 않아 한다. 보엔의 다세대 가족 상담 이론에선 자아 분화가 있다. 자아 분화는 정서적인 부담감,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안에 의해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온전히 내가 되어 유연하고 현명하게 사고하는 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 한 사람이 자신만의 방식에 따라 기능하고 타인의 정서적인 혼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과정이다. 자아 분화가 덜된, 즉 미분화된 자아는 타인과의 지나친 밀착으로 인해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고 이 민감함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게 되어 상호 거부 사태를 초래한다. 미분화 상태가 지속되면 다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관계의 연결을 끊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렇다 보면 자연스레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된다. 자아 분화가 잘 된 사람은 타인과의 차별을 흔쾌히 환영하고 자신만의 캐릭터를 존중하며 자신만의 건강한 신념과 입장을 취한다. 미분화 자아 상태에서 사람은 주관적 감정과 객관적 사고에 대한 분리가 어려워 맹목적 동조나 맹목적 비난을 할 수 있다. 온 지구가 하나 된 듯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혼자라는 단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 폰 안에서
지구상의 모든 이들과 연결되고 정보가 공유되다 보니 개인을 둘러싼 적절한 관계망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욱 무겁게 입혀진 관계를 피해 홀로의 삶을 지향하고 동경하는 지경에 이른 게 아닐까? 번잡한 도시 생활을 접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홀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취재하며 만든 TV 프로그램의 인기다. 등장하는 모든 분들이 각각의 사연들이 있겠지만 혼자만의 시간은 치유의 시간이라고 한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아,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라는 로망을 갖고 있기에 열혈 시청자가 된다. 그러나 로망은 로망일 뿐 현실은 어떠한가? 모두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버리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 살 수는 없는 일이다. 막상 그럴 기회가 오더라도 그럴 용기가 선뜻 나지 않는다. 굳이 내가 머문 곳을 떠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보자.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소소한 실천부터 해보자. 우선 주변 전자기기를 차단한다. 스마트폰도 잠시 꺼둔다. 너무 오래 꺼두는 것이 불편하다면 30분만이라도 하자. 혼자서 책을 읽거나 혼자서 산책을 하거나 혼자서 영화를 봐도 좋다. 혼자서 밥을 먹거나 혼자서 차를 마셔도 좋고 그 무엇도 좋으니 집중해보자. 40대 영숙 씨는 한 달에 한 번 하루나 이틀 정도 남편과 가족을 떠나 숙소를 잡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오랜 시간 집을 비우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이 정도는 자신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꾸준히 실천이 가능하다고 한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의아하게 생각했고 자기 스스로도 낯선 시도가 불안했다고 한다. 그러다 이제는 삶의 활력사가 되어주는 그런 시간으로 자리 잡아왔다고 한다. 과거의 나는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거나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가는 편이었다. 그러나 요즘엔 아예 1시간 전에 가 있는다든지 가능하다면 더 일찍 가서 근처 카페에서 책을 보거나 혼자서 활용 가능한 시간을 확보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구태여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레 즐길 수 있고 약속 시간까지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다 보니 한결 차분해져서 대만족이다. 자기만의 독립 시간에 고민해 본다면 분명 실현 가능한 대안이 떠오른다. 다른 곳을 향했던 두 눈동자로 자신을 살피는 데 반짝여보자. 다른 이들에게 쓰였던 마음의 시간을 자신에게 잠시 돌려두도록 하자. 내가 나에게 집중할 때 타인도 나에게 집중한다. 내가 나에게 정성을 다할 때 타인도 나에게 정성을 다한다. 이기적이라는 것과 분명 차원이 다른 경험이다. 진정한 이기주의자는 진정한 이타주의일 수밖에 없는 그 글이 생각난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이라면 더욱 자신에게 충실해야 한다. 자신을 향한 투자가 결국 남을 향한 투자가 된다. 마음의 부자는 시간의 부자가 아닐까? 자신에게도 시간을 내어주자. 늘 종종 걸음으로 산 당신이라면 잠시 걸음을 멈추자. 늘 일에 쫓겨 살던 당신이라면 잠시만이라도 내려놓자. 그렇게 한다고 큰일 나지 않는다. 정말이다. 나도 위로가 필요해. 내가 방금 소문을 들었는데 사람은 말이야 좀 이기적이어도 괜찮대. 이렇게 글을 써놓고 보니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뭔가 덜컥하고 걸리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왠지 모를 불편감으로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썩 내켜하지 않는가 보다. 취준생 규진 양은 오늘도 한숨을 쉬고 있다. 취업도 취업이지만 가족들 걱정 때문이다. 아직 자신도 20대 후반이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이지만 가족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힘이 되어줘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고개를 떨구고 있다. 내 한몸 검사하기도 힘든데 가족들에게까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니. 그래도 그동안 키워주신 게 어딘데 그렇게 해야지. 우리 집은 왜 이리 찌질하게 못 사는 거야. 그래도 모른 척하면 안 되지. 혼란스러운 독백을 하루에도 수천 번 한다고 한다. 규진 양의 솔직한 마음은 부모님, 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다. 그동안 이런저런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졸업했으며 피나는 노력은 내가 했는데 앞으로도 돈돈돈 거리며 살 생각을 하니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숨을 쉰다. 결국 마무리는 가족을 모른 척하려는 자신을 자책하고 그 마음이 야속하기만 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도 아닌데 자신을 혐오한다. 이를 자기 혐오라고 하는데 자주 하다 보면 만성이 된다. 습관이 돼서 자신은 물론 타인이 자신을 무시해도 나는 무시당할 만해 라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절대 매력적으로 볼 리 만무하다. 인간관계는 갈수록 삐그덕거리고 세상에 되는 일이 하나 없는 비관주의자가 되기 쉽다.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은 속상한 건 맞다. 남들은 부모님이 내준 학비에 용돈 받아가며 다닌 대학교를 자신은 허리띠 졸라매며 혹시나 성적이 낮아져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긴장하며 공부했다. 그렇게 살아온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지도 않는 거면서 그 마음은 구석에 담아둔 채 싫어하는 마음만 보며 산다면 얼마나 삶이 암울한가. 이럴수록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이러한 가정 환경은 나의 선택으로 된 게 아니야. 나는 충분히 잘해왔어. 앞으로도 나는 잘할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야. 라며 꾸준한 내적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지금은 경제적 문제를 완벽하게 없애버리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자기를 비난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내가 내 가치를 낮게 본다면 다른 사람들은 내 가치를 인정해 주겠나?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와 어찌할 수 있는 문제를 잘 구분해야 한다. 유전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은 내려놓자. 코로나 사태에 대해 날마다 불평하는 K가 있다. 그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 자녀를 키우며 그 수입은 조금 빠듯했고 그의 마음은 불안하다. 그는 날마다 나라가 저러니까 확진자 수가 이 모양이지. 손님들이 저러니까 코로나 종식이 안 되는 거지. 도대체 일을 하려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지원금을 준다 해도 뭔 도움이 되겠냐고.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얼만데. K의 입에선 연일 불평뿐이다. 환경 탓, 남 탓하는 말마다 그의 안에는 스트레스가 많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며 부부는 싸운다. 불평하는 마음이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관계를 손상시키는 상황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K의 속마음에선 이렇게 돈도 못 벌다가 식구도 굶어 죽이는 거 아니야? 불안한 대출금 이자는 낼 수 있을까? 가게를 접어야 한다면 뭐 하면서 먹고 살지? 라는 불안이 있다. 그가 표현해야 하는 건 그의 밑마음이다.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내가 이런 걱정이 생기네 라며 자신이 걱정되는 말을 정확히 표현해야 한다. 나라 탓, 사람 탓, 그런 탓을 하느라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된다. 자신을 존중해야 할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기에 그러한 영역을 붙들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데 에너지를 쏟느라 자신의 가치까지 손상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우선 나부터 나의 인정을 해주자. 그동안 잘 버텨왔고 지금도 잘 버티고 있고 앞으로도 잘 버틸 수 있길. 이게 최선이다. 다 다름. 똑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사람이 선 위치, 렌즈, 상황, 선호도 등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모든 대상은 각자 고유한 특성을 가졌기에 다 다르다는 것을
찐으로 인정한다면 스트레스가 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친한 사람일수록 다툼이 잦다. 부부, 부모, 자녀, 친구, 연인. 갈등은 이에 해당한다. 자잘한 다툼에 노출되지만 뾰족한 성과도 없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유를 알고 싶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어서 대화를 시도하지만 시원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끝내곤 한다. 이러한 경험이 늘수록 내면으로 깊이 파고들어 좀처럼 나오려 하지 않는다. 나와 각별한 사이인데, 나와 친한 사이인데, 나와 사랑하는 사이인데 왜 나랑 같지 않는 거지? 왜 나와 같아지려고 하지 않는 거지? 왜 내 마음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수록 고통스러운 호흡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각자의 렌즈를 통해 보고 판단한다. 중요한 건 자신이 보는 바가 진실이라고 여기고 타인의 관점에서 대해 그다지 너그럽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된다. 말하는 입장과 듣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말하는 당사자는 나쁜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듣는 이가 심한 상처를 받게 되어 난감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는 각자의 가치관 필터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말하는 쪽이 생각 없이 말했을까? 듣는 쪽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을까? 그 시시비비를 가리려다 보면 더 큰 골이 생길 확률이 크다.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냥 다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 평균 키는 20대 여성이 161, 20대 남성이 174라고 한다. 만약 A라는 20대 여성의 키가 155라고 한다면 평균 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했다, 나쁘다, 틀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저 평균 키에 비해 작다 정도 해석할 수 있다. A라는 여성이 평균에 비해 작다는 것인데 키가 작은 이유를 탓할 수 있을까? 이처럼 그저 다를 뿐이다. 어떤 사람은 눈이 크고 어떤 사람은 얼굴형이 동그랗고 어떤 사람의 머리 색깔이 유난히 갈색인 것뿐이다. 마음의 모형도 마찬가지다. 애써 모든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가정이 불필요한 경우이다. 다만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뿐이다. 아, 저 사람은 저걸 좋아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행동이 날렵하구나. 아, 저 사람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구나. 아, 저 사람은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상담하다 보면 이해가 정말 안 돼서 너무 힘들다라는 주제가 자주 등장한다. 이해가 되면 상대방을 덜 미워하고 자신도 덜 괴로울 텐데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힘들다는 것이다. 상담 과정을 통해 전후 사정과 기타 사정, 객관적 통합적으로 보려는 시도를 하지만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쩌면 아, 나랑 다르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처방일 수도 있다. 비중녀는 여성이다. 그녀의 남편은 가끔 불필요한 물건을 온라인으로 주문한다는 점이 거슬린다고 하였다. B는 남편에게 쓸데없는 물건 좀 그만 사라고 핀잔을 주기 수였지만 남편의 습관이 고쳐지지 않아 화가 난다고 하였다. 비싼 금액이 지출되는 건 아니지만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 자체를 못 견디는 B는 남편의 버릇을 고쳐놓고 싶었다. 상담을 하는 동안 B는 남편에 대한 이해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남편이 소소하게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이유가 남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는 사실이었다. 남편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술, 담배 하지 않아서 딱히 취미생활도 없어 스트레스를 적당히 풀 곳이 없던 터라 비싼 소비는 부담스럽고 소소히 집안에 필요하다 여기는 것들을 가끔 사는 것 외에 크게 사고 치는 부분이 없었다. B는 남편의 좋은 점보다 좋지 않아 보이는 곳을 그 습관을 바꿔놓기 원했지만 원하면 할수록 남편과의 다툼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남편의 스트레스를 소소한 쇼핑으로 푼다는 걸 오히려 감사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몸 건강을 해치는 술, 담배보다 집안에 도움되는 쇼핑이 훨씬 낫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남편의 쇼핑법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B의 자녀들이 아빠에게 아빠 쓸데없는 것 좀 사지 마 라고 하면 오히려 B가 나서서 아빠도 그냥 기분 전환하려고 사는 거야 라며 남편의 편을 들어줄 정도가 되었다. 자신과 다르다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한 번에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면 주문을 외워서라도 의식을 사용해 보기 바란다. 아, 저 사람은 나랑 다르구나.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웅크림의 시간. 꽃집에 가서 꽃을 고를 때 활짝 핀 꽃봉오리보다는 아직 피지 않는 꽃들을 골라 포장해달라고 한다. 왜냐면 꽃이 만개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함이다. 산책을 하다가도 꽃을 보면 활짝 핀 꽃보단 아직 피기 전 잔뜩 웅크린 꽃봉오리에 마음이 쓰인다. 아, 이 꽃봉오리도 곧 피어나겠구나. 꽃이 활짝 피어나기 전엔 봉오리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람이라면 어떤 자세일까? 잔뜩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웅크린 자세는 바른 자세는 아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표현해주는 하나의 자세이다. 이 자세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웅크린 자세를 보면 뭔가 답답하기도 하고 음침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기운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면 기꺼이 기다려줘야 한다. 남자답게 어깨 좀 펴. 괜찮아. 주눅 들어 보이잖아. 표정 좀 바꾸고 당당하게 일어서. 라는 말이 격려와 위로일 수도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권하진 말자.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머물면서 취하는 태도도 웅크림의 자세이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을까 싶지만 만삭이 되어 출산일이 되면 아기는 세상 밖으로 나온다. 엄마 자궁을 통과하며 웅크림의 자세는 엄마의 자궁을 통과하는 동안 꽃처럼 피어나는 것이 아닐까? 심각한 고민을 할 때 웅크리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스트레스 해소에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자신의 능력치보다 과부하된 짐이 있다면 반드시 웅크림의 시간이 오게 되어 있다. 차 있는 물은 없는데 자꾸 내보내기만 한다면 언젠간 그 강은 말라버리고 만다. 내보내기를 멈추고 채우는 시간을 갖자. 과적된 짐을 내려놓거나 짐을 들 수 있는 근력을 키우는 시간을 갖자. 우리 모두에게 웅크리는 시기가 필요하다. 성미가 급한 사람은 웅크림의 자세가 달갑지 않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다시 뛰려고 할 것이다. 웅크리려고 할 때 잠시 동안 멈춘 자신을 나무랄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웅크릴 때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급하고 초조한 마음은 불안한 감정으로 생각하고 구석으로 밀어놓고 만다. 시간 낭비로 생각한다. 전부 없애버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웅크림 없이는 제대로 된 전진은 만무하다. 웅크림은 더 이상 후퇴가 아니다. 다시 몸을 펴고 똑바로 걷기 위한 준비 자세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웅크림의 시간, 당신에게도 필요하지 않는가?